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이양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9강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술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역시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자, 9강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술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동차 소프트웨어 연관 분야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술 동향도 좀 보는 게 필요하겠죠. 최종적으로는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결국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구강 학습 목표입니다. 우선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술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동차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 교통 체계라고 있어요. ITS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요. 다음에 모빌리티 데이터 활용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최종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확산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술 동향입니다. 제가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술 추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현재까지의 흐름이고 이 흐름은 앞으로도 뭐예요? 연속성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기술 추세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개별 이슈별로 한 번씩 보도록 하죠. 먼저 개발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최근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은요, 센서, 제어기, 액추에이터가 자꾸 결합되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제 부품이다 보니까 센서 따로, 제어기 따로, 액추에이터, 여러분들 구동 장치들이죠. 그게 별개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자꾸 장착이 되는데 갈수록 제가 그때 뭐라고 자꾸 얘기했죠? 통합 제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도 센서, 제어기, 액추에이터가 결합되는 형태로 지금 개발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O 26262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별도의 세부적인 하나의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찾아서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찾아서 공부하셨죠? 예, 아주 훌륭합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열심히 공부하신 티가 나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ISO 26262의 기능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부품 업체들과 완성차 업체에서 개발 초기부터 지금 적용하는 그런 추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건요. 당연히 완성차 업체, 빅플레이어들이죠. 얘들은 당연한데 부품 업체들까지 이제는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부품이 자꾸 전기와 전장화되면서 뭐예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고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장착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개발 초기부터 소프트웨어 안전성까지 고려해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입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통한 재사용 및 신규 응용 개발 지원을 위해서 오토사라고 하는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토사에 대해서는요, 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오픈 솔루션입니다. 요게 인포테인먼트 오픈,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어요. 전통적으로 어땠어요? 우리 소위 말해서 그 정보통신 기기가 클로즈드 솔루션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MS 계통이죠. 얘네들도 이제 사실은 MS 오토나 큐닉스 솔루션이 있습니다. 블랙베리에 적용됐었죠. 여기 이제 솔루션에서 의존하다가 점차보다 저는 급격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오픈 솔루션인 제니비나 리눅스나 AGL, 요것도 리눅스 기반입니다. AGL, 또 안드로이드 등의 솔루션을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게 커다란 하나의 흐름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꼭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종 스마트 기기들, 스마트폰이나 패드 같은 것만 봐도 물론 클로즈드 되어 있는 iOS, 즉 애플사의 제품도 있지만은 상당 부분이 이 오픈 솔루션의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뭐 여러분들 말 안 해도 그 기종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스마트폰이나 패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확대돼서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VTX입니다. 결국 V2 무엇이든 뭐 그게 뭐 인프라가 됐던 같은 차가 됐던 뭐 사물이 됐던 이런 연동을 통해 사용자 편의가 확대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율주행 응용 서비스 개발 등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게 스마트 팩토리예요. 볼게요. 이게 이제 제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차량. 이 차 자체라기보단 차 또 더 나가서 뭐 부품이 있잖아요. 부품. 그죠? 우리 이 구성에서 배웠죠. 다. 모든 자동차 이해할 때 개념 이해하고 뭘 이해했어요? 구성을 배웠어요. 그 구성이 뭐냐? 바로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IT 기술들이 차량 제조 공정이나 유지 보수 공정, 또 기타 차량 운행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개발이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 전 주기에 걸친 데이터, 즉 빅데이터에 관계되는 것들이 좀 활발하게 또 개발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뭐 클라우드 컴퓨팅, 더 나가서 뭐 우리가 배웠죠, 엣지 컴퓨팅, 이러한 것들이 이 적용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들 개발이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 개인화 앱을 통해서 다양한 응용이나 또는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Over the Air, OTA 기억나시죠? 그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각각 개인이 선택을 한 앱을 통해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한다든가 또 다른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러한 관련 소프트웨어 확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게 오늘날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술 추세라 보시면 됩니다. 자, 오토사가 있네요. 오토모티브 오픈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네요. 그게 이제 약자로 오토사인데,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다양한 ECU를 개발할 때 나왔네요. ECU 그럼 뭐예요? 하드웨어 연동이 되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개발할 때 사용하는 아키텍처를 규정한 건데요. 자동차 소프트웨어 규제의 하나의 표준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이제 완성차하고 부품업체가 공동 개발을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의 자동차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하나의 플랫폼 같은, 그죠? 개발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기능을 하는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사는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재사용, 확장성 등을 향상시켜서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모델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구 기반의 개발 방법론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인베디드 소프트는요, 특정 성능을 목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고 대부분 뭐예요? 하드웨어에 장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기능을 가진 장치 또는 하드웨어를 했을 때 다시 제로에서부터 개발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고요. 또 이런 거는 뭐예요? 다른 장치나 부품들과의 또 연계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능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재사용한다. 즉, 요 A라는 부품에 썼지만은 B라는 부품에도 기본적인 요인들이 같다는 것은 재사용이 가능하고 또 B라는 부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이 있는 그러한 일종의 개발 플랫폼으로서 오토사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무엇보다도요, 제조회사의 전자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어떤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로부터 독립적인 응용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오토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제니비입니다. 제니비. 이것도 하나의 좀 이슈가 되는 거죠. 특히 인포테인먼트에 지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제네바 인 비클 인포테인먼트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개방형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을 표준화하고요.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 어떤 플랫폼 명세를 정의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BMW 주도로 설립된 그 리눅스 기반의 오픈소스의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려지기로는 BMW하고 인텔 등 170여 개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갔고요. 리눅스 기반으로 오픈소스로서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OS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쪽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존 리눅스 파운데이션 소스 코드를 80% 재사용 원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따로 제로에서 개발하기보다는 재사용을 원칙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제조사는 응용 서비스 개발에 치중해서 이 플랫폼만 가지면은 응용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뭐라고 그 마토라고 그럴까요? 그 뭐냐 어댑트 채택하고요. 어댑트 개작한다. 더 성능을 향상시켜서 변경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이런 개념으로 해갖고 어댑트는 뭐예요? 상당 부분 재사용을 한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어댑트 거기서 재사용해서 좀 더 변형해서 더 성능을 높이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트는 뭐예요?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런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스마트폰의 연결 분야에서 미러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러링크 있네요. 이게 뭐죠? 여러분 써야 안 써요? 일부 쓸걸요? 뭐예요? 차량용 모니터에다가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러링크인데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사용해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능까지를 제네비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는 이제 대사가 이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의 표준이자 일정 민간에서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다 민간에서 움직인 건데 이거 디팩토 스탠다드 사실상 시장 표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디팩토 스탠다드라는 건 뭐냐면요. 사실상 시장 표준입니다. 여기 어떤 법으로서 이걸 꼭 써라 이게 아니라 시장에서 하나의 표준으로 받아들이게 그렇게 활용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뭐 윈도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안드로이드나 iOS도 그렇죠. 여러분도 뭐 항상 얘기지만 윈도우 뭐 유엔에서 결의해갖고 이거 써야 된다 결의한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와갖고 국회에서 뭐 결의한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러나 사실상 시장 표준으로서 확산이 되고 웬만한 소프트웨어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한다 하면 그 OS 체계에서 뭐예요? 개발을 들어가는 거죠.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볼 게 이게 이제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요. 제네비 같은 경우는요. 인포테인먼트 OS 운영 체계의 패권 전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OS 체계를 만들고 있고요. 애플은 카플레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MS는 윈도우 인더 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AGL은 일본 자동차 업계들, 뭐 도요타, 혼다 뭐 이런 데서 같이 만든 하나의 인포테인먼트 O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네비도 지금 앞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갖고 후발주자지만은 글쎄요 좀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는 후발이지만은 ICT 업계에서는 굉장히 선두 그룹이죠. 구글이나 애플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고요. 일본은 일본 자체에서 또 OS를 만든 거라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요 이러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들이 향후에는 인포테인먼트 OS 분야를 놓고 패권을 놓고 계속 끊임없는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 결과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전망을 한번 해볼게요. 무엇보다 신뢰성입니다. 역시. 예. 자율주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소프트웨어 안전 우려와 이 요구가 더더욱 증가되고 있죠. 실제 판명이 난 소프트웨어 결함도 있었고 의구심이 나는 자동차 사고가 자꾸 보이기 때문에 역시 자동차 소프트웨어 신뢰성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때 인력 수요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기업이 원하더라도 이만큼 숙련성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거꾸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역할과 진출해야 될 분야가 많다. 이렇게 우리 긍정적으로 표현할게요. 그다음에 오토사 플랫폼 적용 확대가 당분간 더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상 시장 표준, 디팩토 스탠다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부품 협력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제작사 요구에 의해서 오토사 플랫폼 적용이 점차 확대된다. 이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는 부품 회사들 많죠. 예. 우리나라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와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많이 납품을 하는데 이쪽에 앞으로 진출하고 납품을 하려면 뭐예요? 오토사 플랫폼 적용이 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고 그거를 그 장치에 인베디드 시켜야 되는 이런 시대가 벌써 왔다고 얘기합니다. 왔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렇게들 가고 있기 때문에 오토사 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 수요 이게 정말 오토사
기준, 표준에 따라서 개발되고 적용됐나 이거는 검증 수요도 증대할 거고요. 그다음에 ISO 26262 거기에 소프트웨어 안전 메커니즘이 있었죠. 설계나 구현에 대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설계하고 구현할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건 결국 뭐 위에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죠. 이 분야 앞으로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플랫폼 규격화가 가속화될 것 같아요. 차량 단위 최적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국제 표준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제어기와 장치의 표준화된 플랫폼에 따라 개발 방법에서 시험 적용에 이르는 전 범위를 하나의 규격화 또는 표준화되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 좀 더 넓게 깊게 봤을 때는요. 기존에 우리가 분류하고 이해하고 있었던 자동차 부품 단위나 기준 자체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워낙 소프트웨어가 많이 장착이 되고요. 그게 이제 일정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부품별로 즉 부품 여러 개 군 몇 개가 모여서 하나의 모듈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단위가 일종 차의 성능과 안정을 좌우하는 하나의 단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미 사례가 나와 있네요. 도요타 LS460 렉서스죠. 여기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적용했고요. ECU 여러분들 ECU 제가 얘기했죠. 70개에서 한 100개 된다고. 그거를 한 4개 군에 4개 클러스터의 모듈로 통합해서 관리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과 융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접목 활발하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러한 업계에 있고 있던 그 활약하고 있던 기업들 간의 제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이 제휴는요, 마지막 제휴의 최고점이 뭐예요? M&A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어요. 갑자기 지금 구글이다, 애플이다. 여기서 자동차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뭐 현대차나 BMW나 벤츠 같은 데서 소프트웨어 전문사를 인수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 또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용 반도체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고, 거꾸로 IT 회사에서 차량용 반도체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막 합종 연행이에요. 복마전입니다. 복마전. 거의 이거야말로 진정한 정글이에요. 정글. 그렇게 지금 산업과 융합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통신 기반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죠. 왜? 센싱 해야 되잖아. 그죠? 그걸 어떻게 통신을 통해서 클라우드나 또는 뭐예요? 엣지에 계속 컴퓨팅 통해 갖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요게 쌓이면서 이제 이게 통계화되고 이걸 이제 분석해서 significant한 의미가 있는 어떤 정보를 찾아내는 분야가 굉장히 발전을 할 겁니다. 이 정보가 찾는 데서 끝납니까? 아니죠. 요걸 갖고 뭐예요?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새로운 수익 창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되고 또 거기서 뭐예요? 또 데이터가 또 쌓이고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연관 분야 동향을 한번 볼게요. 우선 자동차 소프트웨어 하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배웠던 거 복습하고 갈게요. 자동차 기억나시죠? 통신 기억나시죠? 뭐 외부 또는 인프라하고의 또 연동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외부 인프라도 애가 스마트해져, 똑똑해져. 그러한 것들이 교통 단위로 스마트하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 교통체계,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라고 합니다. 즉 교통체계, 여기는 차를 제외한 신호나 뭐 교차로나 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차와 차, 뭐 보행자하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동체들이 있죠. 뭐 자전거, 모빌리티 이러한 것들 전체 교통 체계를 자동화하고 과학화해서 보다 스마트와 인텔리전트와 즉 지능형 상태에서 관리 운영하는 체계를 뭐라고 그래요?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 공항을 다 포함합니다.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등 교통체계 구성 요소에 전자통신 제어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교통시설 수단의 실시간 관리 제어와 교통정보의 실시간 수집 활용하는 그러한 이 스마트 개념을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합니다. 이런 지능형 교통체계는요, 또 여기 더 나가면 뭐냐,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마트 시티.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구성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 검지, 차량 검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 검지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도로의 일정 지점이나 일정 위치에서 차량의 존재나 또 통과 사항을 파악해 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그러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자, 요거 교차로가 보이시죠? 이 차가 지나간다고 칩시다. 요 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의 뭐요? 교통 상황 자체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검지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요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안내하고 있는 ITS 하나의 단면적인 그러한 개념도입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체계가 나오면 뭐를 빼놓을 수 없냐? CITS예요.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협력형 지능형 교통체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주행 중 다량 차량 또는 도로에 설치된 인프라, 각종 설치물이 있죠, 도로에. 이와 통신하면서 주변 교통 상황이나 급정거, 낙하물 등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경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뭐냐? CITS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뿐만 아니라 도로 인프라죠. 그래서 토목이나 건설에 관계되는 그런 설치물들에 대한 것과의 어떤 관계성이 들어가고 그게 완벽하게 통신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분석이 돼야 뭐예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체계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하고 협력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코어퍼레이티브라는 게 붙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CITS 시범 사업 홍보관을 그 사이버상으로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대전 세종에서 지금 시범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국도로공사 일부 구간, 그 뭐예요?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적용하고요. 서울, 제주, 울산, 광주 등에서 실증 사업, 테스트 겸해서 이제 또 한번 적용하는 거죠.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조만간 여기에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물론 이제 여기서 시작입니다만은 이러한 개념들이 향후에는 보다 더 적용돼서 가는 날이 점차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CITS 간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율주행 차량의 한계 극복을 위한 도로 인프라 지원. 몇 번에 제가 되풀이 얘기했죠. 차도 똑똑하고 인프라도 똑똑하고. 그래서 커넥티드 되고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비클. 그래서 연결된 자율주행 뭐 이렇게 개념이 가겠네요. 이런 개념으로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CITS는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좀 앞서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사실은. 통신 인프라도 그렇고 도로교통망도 잘 돼 있고 사실 여러분들 이런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는 주행해갖고 30분 이내면 어느 고속도로든 탈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돼 있고요. 물론 다소 좀 막히는 건 있는데 그래도 교통체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특히 뭐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앞으로 CITS도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연관 분야하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모빌리티 데이터 활용입니다. 자꾸 빅데이터 이래요. So what?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걸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가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어떻게? 무엇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빌리티 데이터도 앞으로 활용성도 높고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재까지 되고 있는 추세를 보면 뭐예요? 미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선 자율주행차입니다. AI 주행을 위한 기반 확보 차원에서 지금 데이터 게더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인지 기억나죠? 인지 기술. 그 센싱이고 센싱하는 자체가 뭐예요? 거기 딱 우리가 뭘 센싱하는데 그 결과물은 전부 다 데이터입니다. 네, 영상 데이터부터 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주행하는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의 이미지를 다양한 상황별로 확보해 이미지 데이터셋을 생성하고요. AI가 안전하고 정확한 자율주행에 활용하는 그런 AI 기반 자율주행을 위해서 뭐예요? 데이터 활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가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확보,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 확보 굉장히 필수적이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테슬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어요. 테슬라 모델 Y의 경우에는요. 레이더를 제거했습니다. 우리 자율주행의 기본 뭐 있었어요? 센싱에. 라이다, 레이더.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근데 레이더 없이 카메라로만 자율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3D로 그만큼 정교하고 정밀한 카메라가 이게 영상 자체로 센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영상을 인식한다는 자체가 센싱이에요, 이것도. 이제 디텍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차량 주행과 관련한 데이터를 카메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테슬라의 가장 큰 하나의 특징입니다. 어쨌거나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테슬라 모델 Y는요. 카메라 베이스로 이미 전환을 했어요. 이런 분야에 이제 자율주행을 위해서 데이터 게더링과 분석과 활용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에서 서비스를 개발해요. 이게 뭐냐?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즉 모니타이제이션입니다. 이게 뭐냐? 현금화한다는 게 있네요. 뭐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걸 넘어서 이걸 어떻게든 활용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겁니다. 지금은 커넥티드 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지금 일반 차량에도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을 이제 기본 옵션화하고 있죠. 일반 차량이라고 하면 내연차나 다름없습니다. 자율주행까지 안 가도 내연차도. 미국은 신차의 91%, 죄송합니다. 이거 91%입니다. 네, 보시고. 아시아의 한 51% 등이 인포테인먼트가 내비게이션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답니다. 요거는 2020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관련되는 이게 기본 옵션 되니까 당연히 이 커넥티드가 될 수 있죠. 통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차량의 모든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선 뭐 위치, 그죠? 엔진 상태, 뭐 속도, 타이어 공격 가능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원격 진단을 하고 모니터링하는 차량 상태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라 뭐 긴급 서비스, 응? 갑자기 뭐가 고장 날 것 같은 긴급 서비스 해주고 차량 관리해주고 원격 진단해주고 또 각종 구독 서비스하고 주차하는 거 다 가르쳐주고 유지 보수해주고 보험, 미디어 등에서 활발하게 이 커넥티드 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고 그 서비스의 중심은 뭐에 있다?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의외로 자율주행과 관계없이 빨리 실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대표적 분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험이에요, 보험. 옛날에는요, 보험이 뭐예요? 이 사용 기반 이전에 보험 자체 행위 기반, 이 차값이 얼마고 몇 년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차에 의해서 좀 정태적인 위치에서 배기량이 어떻게 되고 뭐 차가 얼마고 여기에 됐는데 이제는 그런 차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 차라고 예를 듭시다. 뭐 일주일에 한 4, 5일 지하 주차장에 있다가 우리가 주말에만 사용해. 근데 보험금은 뭐야? 똑같이 내고 있고. 일주일 내내 타는 사람이. 페어야, 언페어해요. 페어하지 않죠? 언페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 사용 기반으로 보험을 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pay as you drive. 네가 운전하는 만큼 보험도 내라 이거죠. 보험이란 건 뭐예요? 운전하고 이동 중에 일어날 사고에 대한 하나의 보상 체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pay how you drive. 이게 또 네가 어떻게 운전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차를 험하게 몰고 또 막 몰고 급발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고 위험이 올라가니까 보험금 더 내라 이거예요. 근데 차를
살살 몰고 조심히 몰고 굉장히 안전 운행에 신경 쓰는 거는 뭐예요? 실시간으로 데이터 게더링 가능하니까 너는 사고 위험이 떨어져. 그러면 돈을 적게 내. 뭐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미 이 보험은요. 테슬라도 앞으로 자동차 보험업계 진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얘들은 OTA로 다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원격에서 서비스도 하고 차량 관리도 하고 진단도 하고 다 해. 아주 심한 말로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가 몰라도 돼. 알아서 다 해줘. 때가 되면 다 연락해서 뭐 해라 저 해라 하고 보험금도 이 사람이 운전하는 스타일과 그동안 사고 이력, 고장 이력 다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지금 굉장히 서비스가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관련 소프트웨어도 많이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드 파티 중에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커머스입니다. 결국 차 안에서 쇼핑해요, 여러분들. 인카 페이먼트 시스템입니다. 차량 내 이제 각종 결제죠. 뭐 주유소, 이제 내려서 뭐 카드 주고 쫓아가서 뭐 긁고, 응? 여러분들 휴지하고 뭐 이렇게 물하고 받아서 이런 짓 안 하고 차 안에서 다 끝나.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음식점, 우리가 이제 도착하기 전에 미리 예약해 놓고 간다든가.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통행료도 이미 지금 하고 있죠. 뭐 저기 뭐 하이패스 같은 거. 그게 이제 더 인텔리전트하게 가겠죠. 자기가 구간만큼 이렇게 가고 뭐 해서 어? 아예 진입하기 전에 하이패스 인식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그걸 들어가서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여기서 결제까지 일반 신용카드에서 하이패스가 아니라도 뭐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고요. 쇼핑 여러분들 이제 갈수록 차 안에서 뭐해요? 할 거 없으니까 뭐해요? 이것저것 또 검색해서 응? 쇼핑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그 결제 보안과 관계해서 음성 인식하고 홍채 인식 등에서 다양한 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결제도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데이터 활용 쪽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정부 차원이죠. 어떻게 보면 공공 차원에서 교통 안전이나 대중교통 편의 차원에서 데이터 수집하고 또 활용 방안을 개발 중에 있고 이미 시범 서비스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가지 있습니다. 대중교통. 아마 대중교통도 굉장히 앞으로 이제 탄력을 받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그게 뭐가 돼? 모빌리티 온 디맨드. 수요 기반 모빌리티가 오는 그러한 세상이 머지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래의 모빌리티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까? 짠! 역시 플랫폼입니다. 이게. 어, 우리가 저기 이 강에서 그랬죠.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 가치 사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때는 뭐 부품, 뭐 맨 처음 연구개발, 설계, 부품, 제조, 물류, 마케팅, 세일즈, 애프터마켓 뚝뚝 했는데 그런 하나하나 모듈들 단계가 뭐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이제 플랫폼으로 돼요. 제가 그때 약간의 예고를 드린 게 야, 여기에 하나하나에도 각각의 가치 사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아유, 고마워요. 그런데 뭐냐? 이게 그 가치 사슬에도 누가 패권을 잡느냐 이 플랫폼을 놓고 많은 각축전이 일어날 거로 보입니다. 우선 자율주행 플랫폼이 있겠죠. 여기 뭐 경로 탐색 쭉쭉쭉쭉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차 하드웨어를 보면 어때요? 전동화 플랫폼이 있어요. 이제는 뭐예요? 내연기관 자동차 제작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전기차 제작을 위한 뭐예요? 플랫폼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기존 차 자체도 전기 전자화가 막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전동화 플랫폼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냐 굴러 다닐 때도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이 또 튀어나올 거고 통신하고 관계해서 뭐 커넥티비티 서비스 플랫폼이 튀어나올 거고 다음에 뭐 디지털 판매나 금융 플랫폼도 튀어나올 거고 다음에 뭐 차량 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도 튀어나올 거고 뭐 각종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겠죠. 앞으로는 모빌리티 생태계 자체가 플랫폼의 생태계가 되고요. 각각의 어떠어떤 플랫폼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모빌리티 생태계를 형성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뭐가 추가돼? 바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배웠죠?
개발 과정에서도 어떤 개발 플랫폼이 필요했고요. 인포테인먼트에 있어도 플랫폼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여기 이 서비스 하나하나 뭐 이런 플랫폼도 전부 다 뭐 기반이에요? 역시 소프트웨어 기반입니다. 결국 이렇게 봤을 때는요, 미래 모빌리티는 각각의 플랫폼이 형성이 돼서 생태계를 형성하고 그 가장 코어에 또 중요한 축에는 뭐가 있다? 소프트웨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거는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에 패권 전쟁에도 난 영향을 준다고 봐요. 왜 자꾸 험한 말을 하십니까? 패권 전쟁. 맞아요. IT는요, 엄밀히 해서 패권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까지는 또 MS가 지고 오다가, 예? 스마트폰 오면서 뭐예요? iOS하고 안드로이드의 싸움이 있었죠. 그 다음에 패드 똑같았어요. 그러면 자동차도 여기에 한 명 더 들어가. 누가? 기존의 뭐 자동차 빅플레이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쪽 애들도 많이 능력이 있습니다. BMW, 다음에 벤츠,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죠. 그럼 현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여기에 끼어든다는 거야. 거기다 누가 끼어들어? 또 IT 서비스 하던 사람. 거기 또 누가 끼어들어? 그래서 그 IT 쪽에 빅플레이어들 있죠? 아마존 기억나시죠? 페이스북 기억나시죠? 구글 뭐 이런 애들이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을 쥐고 그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 모빌리티의 생태계는 형성이 되고 거기에 포컬 폼, 중액 기업이죠. 누군가는 그 포컬 폼을 놓고 패권 전쟁을 하는데 이거는 현재로는 뭐 자동차, 소프트웨어, 뭐 서비스 등등등의 뭐예요? 하나의 뭐예요? 춘추 전국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 한번 볼게요. 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동차 소프트웨어 구성별 기술을 더 찾아서 알아보시고요. ITS죠. 지능형 교통체계에 대해서 좀 더 찾아서 알아보시고 자동차 빅데이터 동향과 기술에 대해서도 더 찾아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패권 전쟁의 승자는 누구일까? 아우 재밌네요.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승자들은 어떻게 패권을 지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례를 자동차에 적용해서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건 더 치열합니다. 예, 한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여러 가지 많았죠? 뭐 everything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합 산업이기 때문에 플랫폼도 종합 플랫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차 소프트웨어 분야에 진출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첫걸음을 어디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하면서 많은 또 추가적인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Q&A는 이메일로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고문헌이고요. 제 9강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